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강 스포츠 심리 상담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스포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들을 학부생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혹시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가짜약 효과라고도 한다. 사실 이게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스포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단한 어떤 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다이어트나 심리적인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을 하면 그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좋아져서 실제로 본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와 약사 또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상황이라든지 스포츠 상담을 받는 그런 분들,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육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비타민제를 가져와서 이 약이 정말 비싼 약이고 중요한 약인데 이것을 먹으면 절대 떨리지 않고 뇌가 평상시에 내는 그 실력의 150%, 200%를 달성할 수 있다. 먹으면 좋다. 그 약을 먹였는지 실제로 1등을 했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운동 상황이라든지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였습니다. 플라시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주신 약 덕분에 우울증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요? 사실 그냥 비타민이었는데, 종합 비타민. 약 효과가 대단해요. 이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약사와 의사, 또 환자 이런 관계로 보지 말고 다양한 범위에서 우리가 스포츠 전공자로서 또 체육 전공자로서 활용을 하면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건 뭐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인데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말 우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 또 상담을 하는 내담자, 또 상담을 하는 카운셀러에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 운동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상담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또 그러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돼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연관이 되고 있겠죠. 긍정적인 언어가 세토로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여러분 많이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화초에다가 왼쪽에 있는 화초는 잘 자라렴, 사랑한다는 말을, 좋은 말을 막 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고, 그리고 너는 좀 훌륭하게 잘 클 거야, 풍성할 거야,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화분처럼 똑같은 화분인데
뭐 물리 준다고 뭐 잘 자라겠나? 뭐 너는 뭐 금방 죽을 거야. 넌 뭐 이게 이렇게 되겠니? 너 뭐 금방 시들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하고, 그리고 그 식물에게, 그 화분에게 욕설과 심하게 막 저주까지 퍼붓는다면 6개월, 3개월 혹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화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화분은 저렇게 풍성하고 푸르게 똑같은 화분에도 자라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화분에는 곰팡이도 쓸고 화분이 시들어 말라 죽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생명체이긴 하지만 화분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요구하거나 또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세토로닌이라든지 도파민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와 또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그 대화의 상담의 스킬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그마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스스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효과, 일종의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그래서 첫인상, 첫 업무, 첫 추진 과제, 또 여러분들이라면 첫 그 학교에 입학해서 과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대로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이런 어떤 낙인이 찍혔다. 나는 뭐 이제 찍혔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긍정적인 못한 모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그 행동이, 그다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국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행동이라든지 업무 추진에 또 공부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스티그마 효과,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심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또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넛지 효과라고 해요. 넛지 효과. 이거 뭐냐?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말로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틀을 의미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뭐냐? 강제와 지시에 의한 억압보다는 팔꿈치로 툭 치는 것과 부드러운 개입으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러한 행동과 말보다, 태도보다 상대방에게 눈짓과 몸짓으로 또 가벼운 터치로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또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넛지 효과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가족들과 혹은 대학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제와 지시 쪽으로 억압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또 다양하게 또 상냥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넛지 효과는 상대방의 부드러운 개입들이 결국은 더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2030 물론 뭐 4050 뭐 60 다 여러가지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2030 세대의 외로움 극복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좋아하도록 그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와 이 모든 것들이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에 있기 싫거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싫다면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행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멀리 뭐 몇 시간, 뭐 며칠을 뭐 해외여행 이런 것이 아니라 집과 잠깐 동떨어진 곳이라도 내 마음과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잠시나마 내가 지금 받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잠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과음하지 말자. 물론 이제 뭐 한두 잔 술을 기분 좋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유난히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지나친 과음은 슬픈 감정을 극대화해서 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슬플 때, 외로울 때 이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는 것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또 보내게 된다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보십시오. 뭐 그것이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30 세대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4가지 어떠셨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고 4050 세대도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요. 이제 전공 쪽으로 좀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보고 싶은데요. 호레이가 2005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했습니다.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인 동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충동, 그 다음에 태어난 후 6년 동안의 심리성적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무의식. 의식은 인간의 마음의 빙산의 일각이고 인간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빙하에 비교하게 되면 뒤에 나오죠. 자, 저는 두 번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의식. 인간의 마음이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의식, 빙산으로 볼 수 있죠.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산인데 의식은 저렇게 위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의식, 초자와 자아는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무의식은 원초한데 엄청나게 밑에 있죠.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범위도 크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의식은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이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뻗치는 영향력이죠.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의식은 기억을 떠올리면 의식으로 떠오르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의 의식은 있지만 100% 완전히 그 의식으로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지각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요. 암묵적인 기억, 억압된 사건들, 꿈, 말실수, 망각, 투사기법이나 자유현상을 통해서 도출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있지 않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긴 하지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상담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동기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문제의 증상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래의 그 성격 구조에서 원초와 그 무의식 부분에 있는 원초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더 이드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의 생물학적 요소, 태어나면서 원초화만 존재하고요.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고요. 비합리적, 비도덕적, 맹목적, 사고하지 않고 욕구와 행동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능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 나와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요. 맹목적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본능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박사학위 뭐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또 높은 지위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과 또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본능과 이 쾌락을 지배하는 이 원초와 이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되고, 꼭 평상시에 그렇게 자기 이런 그 이드 조절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만 이런 본능이 나타날 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초와 이드였습니다. 무의식 세계. 자, 그 다음에 자아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 에고입니다. 에고. 성격의 심리적 요소, 원초의 맹목적 충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초자아와 외부 현실 세계 사이에서 교통순경의 역할, 조절을 해주는 거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획적인 사고하고, 현실 원리에 의해 지배됩니다. 현실감이 있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면 지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 자, 그렇다면 초자아는 뭘까요? 초자아. 성격의 사회적 요소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고요.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적 이상을 대변하고,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거죠. 원초의 충동적 어째, 자아를 설득해서 현실적 목표를 도덕적인 목표로 대체하고 보상과 처벌을 감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아보다는 조금 더 성격이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는 약간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아하고 자아의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격 구조 두 번째, 정기부터 두 번째,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이 불안이란 뭐냐?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많이 짚어봐야 돼요. 불안이란 뭐냐?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가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 상태에 들어가면 주도권 싸움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드와 에고와 스포에고, 원초와 자아와 초자아,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한 상태를 이루고 갈등 상태가 없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 이게 본능 그리고 또 이상, 현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황장애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수시로 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갈등 상황에, 수많은 그런 갈등 상황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능적인 욕구가 아무런 통제 없이 분출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초덜하지 않을까? 그 다음 벌 받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능 컨트롤 가능합니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불안을 자아에 대한 위험 시연으로 보았습니다. 이 불안은, 이 본능, 이걸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불안한 마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들이 의식에 표출되기 위한 압력으로 가해질 때 이는 위협이 되고요. 자아가 이에 대한 방어적인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불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상담을 요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표출했습니까? 나타냈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지금 본능은 어떻고 그 이상은 어떻고 현실은 어떤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의 역할. 우리가 몸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 마음의 균형도 그 몸의 균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심혈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또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뭐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그 심근경색, 심장병, 그 다음에 뭐 이런 심장과 관련된 질환의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트레스와 분노의 폭발과 저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이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되고 또 저장이 된다면 바로 그게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고요.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그 신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또 열을 발생시키고 혈관의 어떤 그 원활한 소통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범이 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분노, 그것의 폭발과 저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노와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극히 위험한 요인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그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분노의 폭발은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최근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분노, 스트레스,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해야 돼요. 결국은 이것도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가 서로 이드에고 수포에고가 서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에서 또 대학생활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슴에 저장하는 것은 폭발하는 것만큼이나 심혈관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27%나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감정 어떻습니까? 억누르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 스트레스를 가슴에 저장합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풀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그걸 순화시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고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슴에 저장하는 사람이라면 밑의 결과처럼 여러분들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또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화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적당하게 해서 적용시키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전문 상담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원래 실시간 영상으로 하지 못하고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면서 오늘 유튜브로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 상담 밴드에 이 내용을 한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로 이걸 인정하도록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와 분노는 무엇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300자 이내로 치셔서 밴드에 올리시면 그것을 오늘은 출석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만 아니라 오늘은 꼭 내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와 분노가 무엇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꼭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완 방법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뭐 여러가지 연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운동 스포츠, 재활운동과 그 기능적 재활운동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연성 대표적인 스트레칭, 이게 바로 그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몸이 부드러운 사람들, 몸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심한 사람들 관절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분노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요가, 향기막기, 호흡, 근육이완법, 심상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한다면 스트레스와 분노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스트레칭, 근육이완법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하고요. 호흡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재활운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연성과 또 근력운동인데요. 그래서 근육이완법과 스트레칭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상법인데요. 자신을 조절하고 심호흡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멘탈 트레이닝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5가지, 6가지 그 유효한 방법들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유와 휴식인데요. 명상과 호흡, 주말에는 바쁘게 보내지 말고 여유롭게 지내는 연습을 하자. 여행도 느긋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돌아보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분노와 스트레스와 분열된 그런 마음들을 정비하고 나를 릴렉스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여유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고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더 효율성이 올라간다. 결국은 움츠린 개구리가 좀 멀리 더 뛰듯이 우리가 여유와 휴식을 취해서 우리의 몸을 정비하고 릴렉스 시키면 좀 더 먼 곳,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는 두려움이다. 여러분들 두려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다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 결국은 내일이 항상 두려움이 시작되지 않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그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떨칩시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공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자신만의 전조 증상이나 증상 강화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그 공황 장애를 유발하는 그 내용들을 릴렉스 시키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상삼 성수의 경우에 언제 어떻게 공황이 나올지 노심초사했지만 마운드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이나 투구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폭도 같은 것이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촉매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다 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황으로 발전시키는 유발 요인을 찾아서 바꿔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신체 증상이 왜 생기는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황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통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 공황장애 때문에 불안장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00만이 넘어간다고 해요. 지금 잠도 못 자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말씀했죠. 뭐라고 했죠? 무릎 병법에 이르기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움에 이기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다.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는 망고의 변함없는 이로이다. 결국은 그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를 잘 파악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방법.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과 불안을 마주하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도 이완하는 연습 방법, 연습을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첫 전투인 옥포해전에 처음 출정하는 군사들을 향해 뭐라 했죠?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아라. 침착하게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은 공황장애 예기 불안을 관리하는 필승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전쟁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어떤 화살에, 어떤 총탄에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그 공황을,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결국은 자신 스스로에게 침착하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는 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망령되이 읽었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불안장애, 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정신분석학적 접근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여러분들 이거 알지 모르겠어요. 구강기 0세에서 1세고요. 입으로 모든 걸 해요. 입으로. 그래서 손에 잡히는 물건은 모두 입으로 가져가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격적 결함이 고착 형상을 나타나요.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 성격, 낙관적, 의존적, 지나치는 흡연, 과음, 과식, 빈정거림, 논쟁 이런 놈들이 이제 결함이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구강기에.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 잘 극복을 해야 되고요. 항문기는 뭐냐? 배설행위의 쾌락을 느끼는 시기고요. 1세, 3세, 배변훈련, 자율성 발달, 자기통제.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완벽주의죠. 인색한 성격, 강박증, 지나친 규율 준수, 지나치게 청결 또는 불결. 그래도 항문기를 잘 못 지내게 되면 이런 면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근기, 3세, 6세죠. 성기죠. 성적 특징과 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 오디푸스 컴플렉스 등 일렉트라 컴플렉스 동일시하고요. 거세불안, 남근성망, 초자 획득이고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복정적인 태도, 지나친 경쟁적 성적, 성불감증, 지나치게 경솔하고 공격적이거나 과시적. 여러분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묘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잠재기인데 6세, 13세 4단계 침체, 성적 본능 휴면 상태고요. 또래관계 중시, 학교생활 적응, 지적관심, 초자합 확립. 그래서 이게 결함되거나 고착 현상이 일어나면 열등감 형성, 소극적, 회피적 성격, 동성이 아닌 이성과의 원만한 관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성기기 5단계인데요. 13세 이후에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 행위에서 만족, 성적 친밀감, 성숙된 사랑. 여기가 결함이 되거나 고착되면 어떻게 되죠? 심리적 독립과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되죠. 자,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 총 5단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삑거리. 할 수 없다는 낙인을 찍어주는 스티그마 효과 대신 할 수 있다는 기대, 믿음을 주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적용해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유대인은 겉모양보다 인간의 내면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전문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